국민 앵커 백운기, 정확한 분석, 날카로운 시각. 백운기가 하면 다르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정말 더우시죠? 보통 날씨가 아닙니다. 다음 주에도 불더위가 계속된다고 하니까요, 정말 건강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이 폭염에 전라북도 새만금에서 지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가 열리고 있는데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온열 질환자가 1000명을 넘어서고 코로나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청소년 4만 3천 명이 왔는데 화장실, 샤워장, 편의점 턱없이 부족하고 곰팡이가 핀 달걀까지 지급이 돼서 한국에 괜히 왔다 이런 아우성이 속출합니다. 이게 무슨 나라 방식입니까? 이래놓고 무슨 엑스포를 유치한다고 돌아다닙니까? 올림픽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치러낸 우리나라였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본색 출발합니다. 활력 넘치는 도시 베트남 경제 수도 호치민으로 스픽스 가족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천혜의 자연을 즐기며 급속하게 성장하는 베트남을 경험합니다. 철저한 검증을 거쳐 잘 먹고 잘 쉬며 재미있는 경제문화 공부를 곁들입니다. 함께하겠습니다. 평생 기억할 호치민 여행 투어 스픽스 세구미 투어 니타 트래블 베트남. 예, 오늘 함께 하실 네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이현주 전 국회의원, 신인규 변호사, 정치면 본색리의 자랑스러운 이장 정규환 스픽스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전 대표 많이 더우시죠? 예, 많이 덥습니다. 며칠 전에 베트남 갔다 왔는데요. 예. 한국이 훨씬 덥고요. 베트남이 시원하고 좋더라고요. 정말 그럴 거예요. 예. 실제로. 그리고 열대 지방은 습도가 그나마 낮아서 그늘에 들어가면 좀 시원한데 우리나라는 더운 데다가 습도까지 높으니까 정말 한여름에는 동남아보다 더 더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금요일은 저희가 심층 토론으로 하고 있지요. 오늘 주제는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호우 참사,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 강행 이런 논란을 현 정권이 이권 카르텔, 철근 드라이브 이런 걸로 지금 돌파해 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먹힐까? 성공할까? 이걸 주제로 잡고 토론을 해보려고 했는데요. 안 짚어볼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맥락이 이어집니다. 지금 세계 잼버리 대회가 새만금에서 열리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나라에서 많은 청소년들이 오면 준비 잘 해야지요. 그리고 지금 엑스포도 유치한다고 돌아다니는데 우리가 이런 큰 규모 국제대회를 얼마나 성공적으로 치러낼 수 있는가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 아닙니까? 더군다나 청소년들입니다. 미래 세대입니다. 이 친구들이 와가지고 한국에서 한국의 발전상, 한국에 잘 갖춰져 있는 인프라, 서비스 이런 걸 보고 돌아가서 그 나라에서 명예대사 역할도 할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한국 괜히 왔다. 이럴 줄 알았으면 왜 왔을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무슨 대회를 치른다고 하는 겁니까? 이게 다 왜 그렇습니까? 행정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우선 대통령이 행정을 모르죠. 전혀 모르죠. 그래서 행정을 좀 아는 국무총리 모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국무총리는 의지가 없죠. 아무 생각도 없는 것 같이 보이고 거기에 무엇보다도 일선 공무원들은 위에 눈치 보느라고 일을 안 합니다. 지하차도 참사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이태원 참사가 난 지 1년도 안 돼서 이런 일이 또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직사회가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국가 경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능동적이질 않습니다.
적극적이질 않습니다. 창조적인 것은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런 일들이 제대로 굴러간다면 그건 기적이죠. 제가 먼저 흥분해서 죄송합니다. 자, 먼저 세계 잼버리 대회 지금 문제가 많은데요. 첫 번째 걱정되는 게 지금 온열 질환자가 너무 많아서 걱정입니다. 이현주 의원 지금 1,000명을 넘어섰다고 그래요. 네. 이 더위에 보니까 뭐 설치가 제대로 안 돼 있어요. 네, 설치도 그렇고 그 새만금 자체가 나무가 하나도 없는 그냥 그렇죠. 완전히 그냥 벌판이죠. 평지인데 거기가 또 뻘이 갯벌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서해안 쪽이라 가지고 바다가 굉장히 이게 이 뻘 같은 그런 데 위에다가 간척을 해놓으니까 이 자체가 습하고 완전히 이게 직사광선을 그대로 맞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10일까지 한다고 하던데 있을 수 없는 거고 제가 볼 때는 이미 망신은 당할 대로 다 당했기 때문에 빨리 더 큰 사고 나기 전에 즉각 그만두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게 저는 역량도 역량이고 보면 이분들이 대부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무슨 탁상 행정한 거 아닌가 이거. 전혀 이런 행사 같은 걸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근데 이게 어쨌든 지금 정부에 보면 이상민 장관도 그렇고 김현숙 장관도 그렇고 얘기하는 거 보면 굉장히 딴 세계에 있어요. 거기다가 이 잼버리라는 거는 이제 이 유쾌한 잔치라고 해가지고 이 세계 어린 이제 말하자면 어린 그 리더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교류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이 극기 훈련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진정성이 전혀 없어요. 이 어떤 잼버리 정신에 대한 진정성이라고 눈꼽만치도 없고 뭐가 문제냐면 제밥에만 관심이 있어. 제밥에만. 보니까 K-팝이 아무리 홍보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도 이걸 2시간 반 동안 세워놓고 그 더운데 했대요. 그리고 그 대통령 왔을 때도 아니 몇 시간 전부터 이렇게 세워놓고는 그걸 대기를 시켰다는 거예요. 대통령 오늘 그 행사 하는데 미리부터 다 오라고 해서. 근데 보니까 그 보셨어요? 그 도열하는 거요. 그런 걸 보면 무슨 어디 정말 미개 국가의 황제 폐하 이렇게 납치는 거 비슷하기도 하고 아니 무슨 결혼식 이벤트 하나 싶기도 하고 그런데 이거를 또 박수를 억지로 치라고 해서 그 치니까 또 좋다고 이게 자기 자신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게 보이는지도 전혀 몰라요. 지금 보면요. 잼버리뿐이 아니에요. 수해 문제도 그렇고 말씀도 하셨지만 이태원 축제 문제도 그렇고 결국에는 뭐냐면 안전 확보, 안전사고의 핵심이 바로 이 안전 확보의 문제, 그 다음에 이 어떤 조직의 정신의 행정의 본질의 문제인데 이거는 온데간데 없고 전부 다 뭐에 관심이 있냐? 자기 체면 세우기. 그 다음에 윗사람 잘 모시기, 윗사람 비 맞추기, 그렇게 해서 자기 출세하고 승진하기 눈에 들어서 전부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밥에만 지금 다들 관심이 있다. 우리 사회가 어느 순간 보면 본질을 다 놓치고 제밥에 관심이 있는 아주 천박한 사회로 타락을 했는데 여기 핵심이 뭐냐면 높은 양반들이 그것을 조장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장님, 네. 지금요. 문제가 이 대회 조직위원회가 정확히 몇 명이 왔는지도 집계를 못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한 2만 9천 명 정도 등록이 돼 있는데 4만 1,000명은 있을 것으로 추정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대회가 있어요? 사전 신청을 받았을 때 이미 4만 3천 명이 이제 올 것이라고 했고 그것이 몇 명이 입국했는지 어떤 국가에서 왔는지 170개국이라고 했다고 지금은 158개국이다. 파악도 못하고 있으니 정말 답답할 참 따름이고요. 저는 지금 정치인들이 지금 이 자리에 가서 행사를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다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8월 달에 여름에 8월 12일까지 행사를 해야 되니까 10일 이상의 행사에 최악의 상황이 뭐냐? 우리는 반드시 두 가지를 고려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태풍과 같은 폭우가 쏟아질 가능성에 대한 것 하나. 두 번째, 우리나라 이제 여름 날씨가 점점점 아열대화되면서 고온 현상이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때도 젊은 청소년 리더들이 안전하게 그 행사를 치를 수 있느냐. 이것은 기본 중에 기본 아닙니까? 이걸 지금 안 해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갯벌에 습도 높은 지역에서 그늘도 없는데 어떻게 할 거냐? 아예 대책 없이 지금 하고 있다가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졌지 않습니까? 좀
좀 미안한 얘기 하자면 오늘 이제 소식에 의하면 드디어 이제 유럽에 있는 국가는 이미 철수를 지금 시작을 한답니다. 도저히 여기 있으면 안전사고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나간다. 차라리 나가라. 그리고 한국 정부에서도 지금 현재 이 상황을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은 빨리 내보내면서 그 지역 전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경찰 대한민국에 많지 않습니까? 곳곳에 저는 경찰 병력을 투입해서라도 안전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관리해줘야 한다.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 나와가지고 냉동차, 냉장차 다 보내라고 했는데 그것이 충분한지 아닌지 국민들이 매우 걱정을 하고 있고 이것은 대한민국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전 세계의 문제가 되어서 국격에 심각한 훼손을 정말 미칠 수 있다. 이런 자세로 책임 있게 좀 움직여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 휴가지 가가지고 만전을 기하라 뭐 이렇게만 하면 다 만전이 기해집니까? 지금 이런 상황인데 잼버리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들으면 정말 한 대 때려주고 싶더라고요. 문제 없다는 겁니다. 들어보십시오. 뭐 적절히 대응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온열 환자의 경우에 그 큰 어려움 없이 지원을 하고 있고 14개 시군에 나가는 그 프로그램은 유지를 하고 다만 야영지에서 벌어지는 그 영내 프로그램은 중단을 했습니다. K-팝이 이렇게 있어서 청소년들이 앉아 있다가 이렇게 그 K-팝을 하면서 조금 즐겁게 한다고 하면서 적응이 안 돼가지고 좀 많이 발생을 하지 않았나. 안진걸 소장 저걸 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뭐 일단은 보니까 전북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까지도 나서서 당장 중단해라. 폭염은 정신력 붕괴가 아니다라고. 그러니까 전국적 세계적 이슈가 되어 있고 전북에서도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전라북도라는 상징성이 있는 그죠. 자신들이 사랑하는 동네에서 지금 저런 일이 발생하니 근데 저분은 지금 K-팝 탓을 해버리고 있네요. 그러니까 대조직위원회 온갖 문제점 다 드러나는데 이런 겸하게 지금 우리가 인정하고 그래서 지금 최선을 다해서 개선하고 필요하면 대통령이라든지 청와대 논의해서 중단까지 다 검토해야 될 상황인데 너무나 정말 안일하다. 그다음에 더 웃긴 게 지금 이 극우 단체들 사이에서는요 이것도 문재인 정부 탓이라는 또 카톡을 돌리고 있더라고요. 2017년 5월 달에 확정됐다는 유만으로 문재인 정부 탓이라는 건데 이 대조직위원장 여가부 행안부 이런 분들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참 무조건 지난 정부 탓을 또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정말 너무한다 해도 너무한다 이 정권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지금 사무총장이 적절히 잘 대응하고 있다고 하는데 현장에서는 어떤지 아십니까? 온열 질환자들이 계속 속출하고 실려 나가니까 119 대원이 지금 우리도 몇 명이나 했는지 잘 모른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현장 얘기 한번 들어보십시오. 파악이 좀 잘 안 돼요. 계속 나가고 있어가지고 들어갔다가 바로 나가고. 예상했던 상황보다 한 30%가 오버됐어요. 여기가 꽉 찼어요. 라운드테이블 있어서 그걸 침대를 쳤어요. 신인규 변호사, 이게요 전례도 없고 그래서 막 당황해서 이랬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다. 100번 양보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일본에서 잼버리가 열린 적이 있어요. 몇 년 전이죠. 거기도 간척지였는데 그때도 40도에 육박하는 기온, 뭐 80%를 넘는 습도 이래가지고 참가자 3만 3천 명 가운데 3,200명, 10%가 병원을 찾을 정도로 곤란을 겪은 적이 있어요. 그런 사례도 있는데 이 더위에 조직위가 준비한 시설이 그늘막, 덩굴, 터널, 샤워장, 급수대 이게 전부예요. 그나마도 코로나 때문에 시설 공사가 늦어져서 덩굴 터널은 개최 시점까지 완공도 안 돼가지고 임시 천막을 설치했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행정도 서비스 일종이거든요. 네, 독점적인 공적 서비스죠. 그래서 우리가 세금을 내고 이제 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창출하고 또 거기서 이제 행정적인 이제 서비스를 독점적으로 제공을 하는 것인데요. 보통 우리가 그 행정의 실력이라는 것이 이런 대형 행사 있을 때 그 실력이 좀 여실히 드러난다 이렇게 보는데 과거에 우리가 그 소득 4,000불 시절에도 우리가 서울올림픽도 멋지게 해낸 적이 있고요. 또 그 이후에도 한일 월드컵 또 우리가 성공적으로 개최한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잼버리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45,000명 정도 온다고는 하지만은
그렇게 큰 규모의 행사,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치렀던 행사들에 비하면은 이 정도는 너끈히 치르고도 남을 수준으로 저는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의 행정력이 저는 이제 어디서부터 무너졌는지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상태는 완전히 이제 붕괴돼 있다. 그래서 정말 무능하고 무책임이고 무체계와 무질서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요. 저는 대한민국이 행정이라는 것이 사실 저는 MB 정부 때부터 정말 그 뭐 정치 관료들 양산해내면서 이제 서서히 좀 무너져 왔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MB 정부 사람들이 다 그대로 지금 행정력에 이미 들어갔지 않았습니까? 전 여기에 좀 문제의 원인이 있는 거 아니냐. 이미 실력이 낙제점으로 이미 다 검증된 사람들이 또 들어가가지고 그것도 시대가 15년이나 지난 시기에 또 들어가서 행정을 하고 있다고 하니 한덕수 총리처럼 신문이나 보고 앉아 있는 것이고 무슨 일이나 사건 다 터졌을 때 잘하는 거는 이제 전 정부 욕하는 거, 탓하는 거 이것밖에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앞으로도 대한민국 규모에 맞게 행정 서비스가 제공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유가 더 걱정입니다. 이현주 의원님, 지금 이 대회를 주관하는 부처가 어딘지 아십니까? 여가부예요. 그러니까 여가부가 이게 지금 있습니까? 지금 폐지한다고 난리잖아요. 아니 생기자마자 취임하기 전부터 없앤다고 했던 그 부처에 이런 일을 하라고 맡겨놨는데 어떤 공무원이 열심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그리고 이 여가부가 왜 이걸 맡게 됐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여가부는 원래 여성 문제, 그다음 가족 문제를 하는 것 아니에요? 근데 왜 청소년 문제를 여가부가 담당하게 됐냐면 여가부가 이게 일종의 자기 밥그릇 찾기예요. 왜냐하면 청소년 문제가 아무 부서에서도 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교육부, 복지부, 여가부 서로 막 싸우다가 자기들이 이제 예산 확보하고 이런 면에서 청소년 업무라도 해야 되겠다 해서 실은 여성이나 가족 문제하고 별로 상관도 없는 청소년 문제를 여기서 맡게 됐는데 이걸 또 폐지한다고 해놓으니까 실제적으로 이 능력 있는 사람들 다 또 나가고 또는 이제 완전히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니까 제대로 되지도 않는 거예요. 거기다가 김현숙 장관은 그래도 폐지할 때까지는 자기 일을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폐지하는 쪽으로만 신경을 쓰니까요. 제가 보니까 와가지고 현장 와서 뭐 이렇게 뭐 보고받는 이런 사진들, 장면들 보니까 사람이 그냥 어리 빠져 있어요. 어리 빠져 있어. 그리고 상황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이 표정들을 보면. 거기다가 이상민 장관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현장 와가지고 사전 점검하는데 왔어요. 근데 어떤 동영상을 보니까 이분이 물을 틀었는데 그 물이 이제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뜨거운 물이 나와서 실은 이제 냉수인데 그런데 이거 뜨거운 물도 나오고 되게 좋다.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그리고 그 보면 모릅니까? 그게 뜨거운 물인지 찬물인지. 그리고 그 상황이 너무나 열악해서요. 제가 까무러치겠어요. 보니까 이 수도도 부족하고요. 4만여 명이 오는데 수도가 턱없이 부족해요. 샤워 시설은요. 샤워 시설도 부족해가지고 그래도 라카룸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1인당 얼마 받았는지 아십니까? 이게 1인당 5,800달러를 받았대요. 5,800달러? 네. 그러면 대략 우리나라 돈은 750만 원 정도 돼요. 750만 원. 그럼 그 많은 돈을 받아놓고 지금 거기 왜 샤워장에 라카룸 하나 설치 안 하고 천막으로 샤워장을 만들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 있냐면 바구니에다 옷을 넣도록 돼 있는데 그 바구니도 막 널브러져 있고요. 샤워장이 사람이 너무 많이 이용을 하고 그러니까 붐벼서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거기에 청소가 제대로 안 돼갖고 물도 안 빠져가지고 장화를 신고 샤워를 하더라고요. 엉망이고요. 그리고 화장실에 이게 배수 화장실 정말 지저분한 얘기인데 이게 안 내려가가지고 엉망이 돼서 들어가지를 못하는데 화장실에 이것도 턱없이 부족하고요. 이게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냐. 거기다가 제가 또 들어보니까 매점이 독점이래요. 그래가지고 매점까지 가는데 텐트에서 20분 왕복 20분 걸린대요. 그 땡볕을 지나가지고 근데 그나마 매점에 가면 전부 다 거기가 시원하니까 글로 다 몰리니까 거기서 물 하나 얼음물 하나 사는데 거기에 200명 이상 대기줄이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이건 완전히 무슨 난민촌도 이런 난민촌이 없을 거예요. 지금 너무너무 창피하고 이거 어떻게 이렇게 했지? 이 수많은 그 거액의 돈을 받아놓고 우리 이장님한테 맡겨도
훨씬 더 잘했을 네. 텐데. 그 저희들이 보통 큰 행사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외국에서 젊은 청년들이 이렇게 이제 4만 명 정도 오면 보통은 어떻게 합니까? 야, 이게 자랑스러운 행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혹시라도 사고 나면 큰일 나니까 자, 첫 번째 컨트롤 타워, 대통령, 총리, 장관, 그 다음에 도지사가 제일 앞장서서 이 문제를 안전하게 잘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국민들도 걱정이 되니까 자원봉사자가 엄청나게 몰려가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에 저 장면을 보면서 과거에 태안에서 그 해양 오염 사고가 났을 때 정말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행주 들고 가서 다 돌을 닦았습니다. 그만한 재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우리나라인데 지금 이 정권 들어서서 하는 정말 꼴을 보면 아무도 책임지고 모범을 보이고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거나 사람에 대한 정말 진심 어린 이런 애민 정신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져도 국민들이 나서서 야 큰일 나겠다 우리나라 국격이 심각하게 훼손될 테니까 막자 어떻게 하자 이렇게 나선 사람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내 세금으로 월급을 받아가는 공직자가 이 모양 이 꼴로 하고 엉터리처럼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어느 국민이 내가 좀 나서서 하겠다고 이렇게 갑니까? 그러니까 방송에 나오니까 좋다, 잘한다, 옳다, 정치적 이득만 챙기려고 하는 꼴이지 정말 이런 행사는 대한민국 국격이 무너지더라도 지금 어떤 식으로 중단해서 안전하게 귀가 조치를 시키는 것이 맞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만약에 정말 더 큰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방금 저 지인한테 연락이 왔는데 익산역에서 통역 자봉하는 지인 연락 왔네요. 잼버리에 참여한 스페인 분들은 잼버리 포기하고 귀국한다고. 익산역으로 와서 서울 간답니다. 누가 그러니까 귀국한다고? 자원봉사자들이? 아니 스페인 청소년들. 아, 스페인은? 그러니까 지금 방금 박강원 원내대표도 오전에 축소나 지금 중단해야 된다고 호소했는데 강행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방침이. 그러니까 아마 그 청소년들이 각자 도생으로 안 되겠다. 한국을 빠져나가자. 그래서 지금 일부는 이탈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아니 잘 못할 거면 네. 제대로 못할 거면 그렇게 중단하는 게 방법입니다. 정말 큰 사고라도 네, 나면 그러니까요.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전북 지역 시민 사회단체가 대회 중단을 촉구하는 그런 기자회견도 했던데 네. 그 문구를 보니까요. 폭염은 정신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니다. 100번 옳은 말이에요. 대참사 블록을 새만금 재벌이 대회 당장 중단하라 이렇게 되는데 그 폭염은 정신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예. 대비를 해야죠. 저런 상황에 사는데. 그러니까 제가 너무 어이가 없는 게 지난주 일요일날 제가 포항에서 그 변희재 대표 뭐 저희들 뭐 임생소량에서 진보중도 보수연대 집회를 했어요. 한 500명 있는데 너무 더운 거예요. 바닷가인데도 불구하고. 그 저희끼리 하는 집회에서도 저희가 폭염 대책을 세우고 있어요. 사람 쓰러질까 봐. 당연하죠. 아니 신영기 예. 변호사. 방송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날씨가 더울 때는 야외 활동 자제하시고 이렇게 하지 않나요? 그렇죠. 뭐 기본이 지금 안 돼 있는 상황인데 전 이게 지금 잼버리 관련된 지원 특별법도 있어요. 그 특별법도 보면은 조직위원회가 있고 또 정부지원위원회도 있거든요. 특히 정부지원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돼가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조직위원회를 구성하는 조직위원장도 지금 공동위원장 해가지고 5명이 하고 있어요. 근데 5명이나 위원장을 넣었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그러니까 행정의 무능을 지금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뭐 문재인 정부에서 잘못 결정을 했다고 저는 치더라도 그러면 지금까지 시간이 1년이 넘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동안에 왜 그럼 그걸 시정하지 않았는가를 물을 수밖에 없고 아무래도 이제 전 정부 탓을 하기 때문에 제가 미리 선제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지금 잼버리도 보면은 지금의 행정도 문제지만 과거부터 몇 년 동안 쌓여오면서 아마 많은 업자들이 해먹었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문재인 정부 하에서 그 해먹는 거에 대해서 수사를 했어야죠. 그럼 당시 문재인 정부 하에서 검찰총장이 누굽니까? 서울중앙지검장이 누구였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당시에 공무원들의 부정부패나 누가 해먹는 거 본인이 수사 못했고 본인이 검찰권 행사 제대로 지휘감독 못했다라는 자기 모순이면서 자기 얼굴에 침 뱉기거든요. 다른 분들은 문재인 정부 탓하면서 뭐라 해도 저희가 넘어갈 수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권이라고 하는 요직을 하셨던 분으로서는 이거 문재인 정부 탓하면은 자기 모순인 겁니다. 참비료님이요. 해병대도 이런 더위에는 훈련 안 합니다. 소야님, 양평 땅 팔아서 환불해줘라. 파인트님, 전북도청 여가부 압수수색하겠네요. 이런 글 올라옵니다 지금.
아니, 그러니까 또 항상 남한테 미루고 말이죠. 그 보면 기가 막히는 게 그날 개영식 할 때 이미 그 행사 중에 100여 명이 쓰러졌다는 거거든요. 네. 아파가지고 온열 환자 질환으로. 그럼 우리가 보통요, 그냥 지방에서 무슨 행사해도요, 자기가 축사하거나 뭐 하고 있는데 막 픽픽 쓰러지고 그러면요, 축사 다 그만두고 빨리 해산하자 그래요. 그렇죠, 그게 그렇죠. 상식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천진난만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강행을 하고,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 어떤 참여하고 있는 아이들이라든가 우리 국민들의 노력이라든가 또 공무원들의 어떤 어려움이 이런 눈꼽만치도 없는 거예요, 머릿속에. 행정이 없는 거죠. 이자님, 제가요 80년대로 기억하는데 뉴욕 센트럴 파크에서 폴 사이먼이 공연을 한 적이 있어요. 무료로 자선 공연을 했는데 센트럴 파크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왔겠습니까? 폴 사이먼이 자선 공연을 하니까 공짜로 보는데, 그때 뉴욕 시장이 축사를 하더라고요. 그 공연을 딱 이렇게 보는데 딱 올라와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말로 신사숙녀 여러분, 뉴욕에 폴 사이먼이 왔습니다 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네. 그 많은 사람들 왔는데 만장하신 여러분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건 촌놈이죠. 그때 이미 그렇게 하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있으면 공급자가 자신의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 모인 사람이 손님이고 주인이다. 대한민국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좋은 추억 갖고 가시고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주인입니다. 이 정도 하고 떠나는 그 대통령이 훨씬 더 리더십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돌아가면서 다 올라와서 자기 자랑해야 되고 좋은 거 설명하는데 거기에서 젊은 애들이, 어린 애들이 다 픽픽 쓰러지고 있는 것, 이런 상황을 정말 어떻게 지금 우리가 판단해야 될지. 저는 난민정벌이라는 지금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비용을 얼마 낸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지금 이 수준밖에 관리를 못 해주는 거예요. 거기다가 2017년도에 문재인 정권 내에서 이 문제를 결정했기 때문에 문재인 책임이라고 한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옆에서 정말 뺨이라도 한 대 때려줘야 되지. 그러면 지금 2030 세계 엑스포 어떻게 유치합니까? 왜 합니까? 국제 행사는 유치해서 대한민국 국위를 선양하자고 하는 것이고, 그 선양하기 위한 행사는 안전하게 치러야 되는 것이지, 최초에 이것을 누가 기획했느냐, 누구 때 이거를 그러면은 결정했느냐, 이게 이 문제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런데 문재인 때 했기 때문에 그 책임 우리가 다 안 지도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을 바로 바꿔야 됩니다. 국민들이 바로 즉각 심판을 해야 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행정이 없는 겁니다. 행정이. 제가 몇 차례 얘기합니다. 이태원 참사도 그렇고 이번 오송 지하차도 참사도 그렇고 공직사회가 움직이지를 않는 겁니다. 좀 정신 차리고 움직이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막을 수 없는 일들도 있습니다. 어제 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참사가 일어났는데요. 분당, 정확히는 성남시 서현동이죠. 백화점에 또 무차별 흉기 공격이 이루어졌습니다. 지난번 신림역 사거리에서 일어났던 사고가 일어난 지 2주일도 안 돼서 13일 만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뭐 이런 경우 작두더령님이요. 이 정권 전에는 그냥 평범하게 하루하루 살면 됐는데 어떻게 지금 정부에서는 하루하루 사는 게 이렇게 힘들고 위험한지 각자도생 너무 힘드네요. 이것도요, 신은기 변호사. 외국은 이제 총기 소지를 하는 나라니까 주요 시설에 경비병력이 있지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전혀 이제 무방비 상태 아닙니까? 그렇지만 지난번에 신림역에서 무차별 그런 공격이 일어났고 또 글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나도 뭐 저렇게 하겠다. 그러면 좀 더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또 이번에도 이게 또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가 문제 해결했던 방식 그대로 또 갈까봐 좀 매우 우려스러운데요. 또 이제 한두 사람 또 책임 물리는 식으로 어물쩍 넘어가지 않을까 좀 그 부분이 우려되고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흉기난동 사건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모든 지금 문제의 근원이 뭐냐면은 책임을 안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의 기본은 책임 행정이고 신상피벌을 통해서 결국에 공직사회를 뛰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치안 서비스, 행정 서비스가 제공이 되는 건데 대한민국이 기존에는 그래도 뭐 밤에도 자유롭게 편의점도 갈 수 있고 밤거리가 좀 안전한 나라. 이게 대한민국의 자랑이고 외국인들도 그걸 굉장히 높이 평가해가지고 한국 많이 놀러 오고 싶어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뭐 대중들 있는 곳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거의 테러에 가까운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주무적으로 해야 될 분들이 행안부 장관 내지는 경찰청장 그리고 경찰청장 그리고 뭐 서울경찰청장 이런 분들인데 지금 뭐 경찰 수뇌부들도 사실은 이런 안전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지금 대통령에게만 관심이 더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의 안위에만.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면은 대한민국 국민은 그럼 누가 지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사건 사고 사실 다 인간이 하는 일이니까 다 막을 수는 없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지금 민생 치안, 민생 경비 이런 쪽에 지금 행정력을 다 쏟을 때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또 이제 문재인 정부 탓하거나 또 남 탓하면요, 진짜 국민들이 다 들고 일어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현주 의원님, 지금 우리가 국격 걱정을 하는데 한국 하면 외국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IT 강국이고 또 K-팝의 나라고 치안 잘 돼 있고 이렇게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청소년들이 잼버리 와가지고 돌아가니까 한국 이거 개판이더라. 거기에다가 막 묻지마 차별 이런 사고가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나고 이제 더 이상 안전한 나라 아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면 이게 뭔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무정부 상태, 일종의 무정부 상태에 들어왔다 이런 생각이 들고 사람들이 다 각자 도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보세요. 이게 정치가 완전히 실종이 되고 리더십이 완전히 실종이 됐어요. 그래서 대통령은 무슨 일만 생기면 밑에 사람들 탓하면서 그다음에 야당 탓하면서 자기 책임은 전혀 없어요. 아니 저는 그렇게 남을 탓할 거고 전 정권 탓할 거면 그러면 지금 있는 권력 그냥 내려놓으시면 돼. 안 하면 돼. 싫으면 하지 마세요. 누가 억지로 하래요. 그죠? 근데 왜 남 탓해? 자기가 지금 권력 갖고 있으면서. 이런 상황이라서 지금 이거는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사회 전체적으로 뭔가 권위나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고 이 통제하는 시스템이 없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이제 말하자면 이런 흉악범들도 무서운 게 없는 세상이 된 거예요. 그리고 어떤 누구도 자기를 지켜주지 않는다.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그리고 다 남 탓하고 전부 서로 싸우고 난리니까요. 아이들이 예를 들면 청소년이나 여기 보면 20, 30대들이 보면 여기 지금 이 묻지마 이 사건 여기서 보면 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지금 혐의 피의자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어떤 상황이나 환경 속에서 자기 자신이 이 사회에 소속돼 있는 일원이다라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대화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사회 전체가 지금 무너지는 상황에 있는 거예요. 굉장히 전 심각하다고 보고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러면 이 세상이 올바르게 살고 뭔가 남들하고 같이 가야 된다가 아니라 서로 욕하고 서로 싸우고 서로 헐뜯고 서로 비열하게 뭔가 남 탓하면 그러면 성공할 수 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정치를 보면요. 그렇게 해서 권력을 잡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잡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고 아이들이 뭘 배우겠어요. 저는 이 근간이 정치는 단순히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어떤 그 아주 근본적인 사회 근간이 되는 그 정신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도 이거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데 지금 그 The Buck Stops Here 그 트루먼 대통령의 명언을 윤석열 대통령 지금 바이든 대통령 선물해서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대통령의 무한 책임 굉장히 무거운 책임이죠. 집무실 책상에다가 딱 놔뒀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 무한 책임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일단 얘기가 됩니다. 그거 인정 안 할 것 같으면은 이현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러면 제가 논란을 하나하나 짚어볼 테니까 여기서 하나라도 잘못을 인정한 게 있는지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셨으면 좋겠는데 수능 킬러 문항 문제, 후쿠시마 오염수 뿌리는 거, 양평 고속도로, 수해 참사, 순살 아파트, 교권 붕괴, 박영수 특검 영장, 잼버리,
공산당 발언한 이동관, 장모 구속. 제가 하지만 10개만 지금 한두 달 사이에 있었던 논란을 당연 키워드만 나열한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책임이라고 얘기한 건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아마 이 중에 거의 70~80%는 다 전 정권 탓이었을 거예요. 그 이권 카르텔로 지금 다 귀결이 되고 있는데, 그럼 그 이권 카르텔 잡는 게 검사 역할 아닙니까? 그럼 본인이 검사 생활 30년 부정하시는 거예요? 직전까지 검찰총장이었잖아요. 그럼 자기가 그동안 이 이권 카르텔 잡는 역할을 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남 탓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가 있고 본인의 직역에 맞게 남 탓을 해야지, 전 정권에서 검찰총장까지 직전에 지내신 분이 이권 카르텔 때문에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무너졌다? 그렇다 그러면 자기 얼굴에 침 뱉고 자기 모순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과거를 부정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지금 대통령의 현직으로서 무한 책임이 어디 있는지를 국민들이 지금 묻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가 한 말씀 보태면 이렇습니다. 이제 지도자가 국민을 또는 어떤 사안을 어떻게 보느냐는 관점은 매우 중요한데요. 윤석열 대통령과 그 밑에 있는 참모들 또는 총리까지요. 이 사람들은 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우연성의 연속이다. 우연히 일어난 것이다. 어쩔 수가 없었다. 이런 거예요. 저는 최소한 정치 지도자는 어떤 사고가 일어나면 이게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고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다. 그 전제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예방하고 대책을 세울 것이냐라는 문제로 가야 하는데,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우연하게 특정한 사람의 특정한 장소에서 일어난 것이어서 우리도 어쩔 수 없었던 거 아니냐. 개인으로 돌아가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 지도자,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모든 사건은 기성정결 사건으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원인을 찾고 예방하고 대책을 세우고 책임자에게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이 과정을 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관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무능하잖아요. 무능하고 무식하잖아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너무하잖아요. 국민 세금으로 그 높은 자리에서 그 많은 비서들 경비병력 데리고 다니면서 나라를 개꼴로 지금 만들고 있는데도 책임을 지지 않을, 이것은 무지에서 오는 것이다. 자, 이러다 보니까 사건 사고가 일어나더라도 국민은 야, 내가 조심할 수밖에 없네. 나라가 나 도와주는 거 없는데, 경찰 믿을 수 없는데, 행정 믿을 수 없는데, 이걸 지금 누가 만들고 있습니까? 이것을 예를 들어서 전 정권 탓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 사람들이 진짜 상황 모면이 된다면 전 정권 정말 탓을 하고 정권을 버리고 내려온나, 국민한테 나라를 돌려줘야 한다. 이 정도로 저는 심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요 MB 대통령 사람들이 지금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전 솔직히 윤석열 대통령 MB 정부 때 수사하기 좋았다고 본인이 얘기하셨고요. 예. 전 MB 정부랑 검찰의 카르텔, 그게 지금 좀 부활했다고 보거든요. 윤석열 정부의 DNA는 검찰 정부 플러스 MB 정부 아닙니까? 냉정하게. 그럼 전 이분들한테 여쭙고 싶은 것이,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요, 권한과 책임은 같이 가는 겁니다. 더 큰 권한이 있으면 더 큰 책임지는 게 상식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은요, 책임은 없어요. 책임은 전혀 없습니다. 남 탓만 있고요. 권한은 있습니다. 권력의 자유. 자기만 자유가 있어요. 압수수색하고 수사하고 때려잡는 자유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신머리 가지고 할 거면 윤석열 대통령 유명한 말씀 하셨잖아요. 이런 정신머리면 없어지는 게 낫다고 국민의힘에다가 말씀하셨는데, 이런 정신머리의 정부라면 없어지는 게 나은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께서 오죽하면 이제 아까 여러분들이 했는데 무정부 상태라는 해시태그 캠페인 막 사방팔면서 올라옵니다. 처음에는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 상태로 국민들의 민생고와 불평등이 극심한데 아무 대책이 없는 거에 대한 풍자와 비판이었는데, 이제는 대한민국이 그나마 치안이라도 좋았는데 치안까지 무너진 상태다. 그래서 각자 도성해야 된다. 그래서 호신술이나 호신 무기를 지금 판매가 급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정부가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 우리가 그냥 살아남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잼버리도 뭐 비슷하게 돼버린 거고요. 근데 저는 너무 이번에 아쉬운 게 신림역에서 진짜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참사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일종의 뭐 여러 가지 원인을 우리가 분석하고 좀 더 우리 청소년들과 더 따뜻한 사회를 어떻게 만드나 이런 뭐 근본적인 대책도 필요하지만, 당장은 예를 들면 우리나라 경찰 병력이 15만이 가깝고요. 또 자율방범대가 전국에 수만 명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다중밀집적이라든지 이런 데에는 만약 우리가 경비나 경호만 강화했어도 이렇게 또 서현역 참사 같은 거 막을 수 있겠죠. 지금 보니까 한 10군데 또 지금 칼부림 예고가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국민들이 지금 극심한 공포 상태인데, 정부와 지자체와 경찰이 정말 민생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다시 이걸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정말 극심한 공포에서 떨고 살고 어쩌다가 우리가 이런 나라에서 살게 됐는지 참 한숨이 나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면 국민들이 도대체 어디를 바라보고 어디에 의지해야 됩니까? 그나마 이제 그 와중에도 들려오는 귀한 소식 하나는 안진걸 소장님, 예, 그 이번 백화점 참사 때 10대 청소년들이 막 그 아비규환 속에서도 몸을 아끼지 않고 지혈하고 뭐 이런 모습이 또 화제가 됐더라고요. 예, 우리 친한 형동생 사이라는 윤도일 군하고 음준 두 분이 피의자가 칼을 갖고 돌아다니고 있었는데도 일단은 사람부터 살리자라고 이렇게 지혈하고 피의자를 도왔다 해서 이제 역시 결국 대한민국 국내 청년들은 훨씬 따뜻하고 훈훈한 사람들이 지금 대부분일 텐데 어쨌든 정부나 지자체나 검경이 거기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이제 정리합시다. 지금 이제 국민들이요. 자, 이태원 참사는 어떻습니까? 그냥 길을 걸어가다가 숨지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아니, 길을 걸어가는데 숨지면 그건 되겠습니까? 오송 지하차도 참사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차를 타고 가다가 숨진 겁니다. 뭔 잘못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신림역, 이번에 서현역 백화점, 사람들이 백화점에 갔다가 당하는 겁니다. 또 오늘 속보가 하나 들어왔던데 대전 대덕구 한 고등학교에서 40대 교사가 20, 30대로 추정되는 남성한테 또 흉기로 찔렸어요. 지금 매우 중태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국민들이 불안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 안전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이런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그러면 먼저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났는지 들여다보고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들여다보자니 책임을 물어야 되니까 외면하고 못 본 채하고 엉뚱한 데 책임을 묻고, 그러다가 안전 얘기하니까 우리는 안전을 지금 챙기기 위해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철근 빠진 걸 들여다보고 있어.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이장님,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막 곳곳에서 흉기를 들고 설치고 돌아다니면 거기에 맞춰서 안전을 어떻게 하면 된다든지, 경찰청장이 이건 테러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테러 대책 뭐 내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모든 경찰이 그 지금 안전하게 국민들이 이동할 수 있고 또 생활할 수 있도록 뭔가 구체적인 조치를 내세우고, 그것이 몸으로 일단 행동으로 일단 보여주는 거 필요하고, 그 다음에 안 소장 얘기했듯이 전국의 자율방범대원이 그렇게 많이 했으면 이분들도 야, 이거는 관에서 주도해서는 안전을 책임질 수 없으니까 민에서도 나서자, 국민들도 나서서 안전하게 해보자. 이제 이렇게 하면서 화합하고 협력하면서 뭔가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도록 해야 하지 않습니까? 제가 거꾸로 돌려보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에 이 문제가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전제로 우리 국가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접근했다.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예방대책, 그리고 사후에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이런 여러 장치를 만들었는데, 정말 국민들이 누가 보더라도 야, 이번에는 정말 대처를 잘했다라고 평가했는데, 만약에 이런 묻지마 흉기 난동이 일어났다고 하면 똑같이 또 국가가 나서서 이 문제를 어떻게 또 예방하고 대책을 세우고 앞으로 또 이런 국가의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것인가라고 갔다. 이러면 저는 두 번 일어날 게 한 번으로 줄었고, 한 번 일어날 게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생겼을 때 국가뿐만이 아니라 국민들이 나서서 이 문제는 나의 문제니까 나의 안전을 우리 국가와 함께 손잡고 책임지고 잘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만들자라고 저는 같다고 봅니다. 아무도 하지 않은 거예요. 아무것도 이루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도 만들어져 있지 않고요. 안전하게 지켜야 된다는 문화가 없다 보니까 안전한 대한민국이라는 구조도 만들어지지 않는 겁니다.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신흥희 변호사, 우리가 검사 출신 대통령 됐을 때 제일 걱정했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사실 지금 이제 뭐 누구라고 이름을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제가
그 전에 시사 프로 다른 거 진행할 때 한 변호사가 아주 입에 거품을 물고 절대 검사 출신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던 분이 있어요. 보수 패널인데 지금은 이제 뭐 그런 얘기 안 하고 윤석열 대통령 쉴드 칩디다마는 그분의 논지는 뭐냐? 검사는 지나간 일을 가지고 죄가 있다 없다 이걸 판단하는 것으로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창조도 하지 못하고 그런 사고방식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 절대 검사 출신은 대통령을 해서는 안 되고 그냥 검사로 쭉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생각을 바꿔야죠. 근데 딱딱 책임을 묻는 것이 현대적이다. 그리고 지금 경찰청장도 테러범 얘기하는 것은 테러로 법을 적용하겠다라는 것이지 이런 테러가 이제 일상화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맞춰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건 검사의 직업적 특성으로 말씀을 하신 거고요. 뭐 저는 일견 동의합니다. 보통 직업을 우리가 뭐 삼파적 직업, 장의사적 직업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검사 같은 경우 좀 장의사 같은 직업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대해서 조사하고 처벌하고 뭐 이런 식의 직업이고 보통 삼파적 직업 같은 거는 뭐 예를 들면 뭐 요리사라든지 아니면은 무슨 뭐 이발소 이런 데가 사실은 그런 미래지향적인 뭐 유학원 이런 데가 삼파적 직업인데 사실 이런 뭐 대안을 제시하거나 무슨 창조적인 역할이 굉장히 미숙하죠. 근데 우리가 그때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던 이유는 딱 하나일 겁니다. 좀 겸손해라. 그리고 공정과 상식을 기반으로 해서 좀 인사라도 폭넓게 해라. 정치권에 빚이 없으니까 좀 더 공명정대하게 인사를 갖다 써라. 라는 기대였는데 이건 완전히 거꾸로 돼가지고 그냥 검찰 인사, MB 인사로 지금 귀결이 났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검찰에 대한 그 정치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은 전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이 뭐 본인의 자리를 임기가 보장됐기 때문에 어떻게 국민들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저는 한덕수 총리 있지 않습니까? 한덕수 총리는 지금이라도 저는 사표를 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진작에 이태원 참사 났을 때 그때 책임을 총리가 졌었어야 되는데 안 졌거든요. 지금도 보시죠. 잼버리 같은 것도 이 국가 행사인데 총리가 아무 역할을 안 하니까 행안부 장관, 문체부 장관, 여가부 장관 서로 엇박자만 내다가 지금 이 사태 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칼부림 난동 사건도 안전의 문제인데 지금 안전의 라인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총리, 이상민 장관, 윤희근 청장. 누구를 우리 국민들이 지금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덕수 총리가 이쯤 되면은 본인이 총리로서 지금 한 역할도 없지 않습니까? 저는 더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들 불안하게 하지 마시고 이제 총리는 역사 속으로 좀 퇴장하시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 생각이 하나 들더라고요. 이태원 참사 때 만약에 윤희근 경찰청장과 그 다음에 서울청장 김강호 사실 검경이 장악된 속에서도 검경 수사팀은 김강호 서울경찰청장 이 사태의 최고 책임자다. 왜냐하면 서울 시내 경력 비상상을 모두 총괄하는 사람이고 전날 보고까지 받았다는 거거든요. 인파가 엄청 몰려서 안전사가 우려된다. 근데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잖아요. 뭐 비어있는 관저, 그다음 대통령 뭐 사저 이런 데는 병력을 수백 명씩 동원하면서 근데 그때 방금 신규 변호사만 총리, 행안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경찰청장, 서울경찰 아무도 책임을 안 졌어요. 만약 그때 최소한 서울경찰청장이나 경찰청장이라도 책임을 물어서 즉각 경질하고 앞으로 경찰은 무슨 정권 보호나 뭐 사저 보호 이런 거보다는 오로지 민생 창과 시민 안전에 15만 병력,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이제 민간 자율방법대원 뭐 그런 분들 안전 관련 그 자원봉사들까지 하면 수십만의 역량이 있는 나라거든요. 시민들 안전, 오로지 우리 시민들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조직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랬으면 오송 참사도 또 이런 칼부림 사건도 상당히 막을지 않았을까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책임을 묻지도 않고 강조도 안 하잖아. 오히려 더 승진을 시켜주고 힘을 실어줍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누가 정말 국민을 위해서 일하겠어요. 윤석열한테 잘 보이기만 하면 되는데, 충성만 하면 되는데, 이런 속에서 국민들만 죽어나간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사회가 그 권위주의 체제로 복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나마 과거의 권위주의 체제는 애국심이라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름 유능한 사람들이 좀 있었고요. 근데 지금은 역량은 턱없이 부족하고
애국심보다는 이기심밖에 없고 이런 상태에서 또 지금 체제는 권위주의 체제로 가고 있으니까 사회가 굉장히 폭력적이 돼간다. 모든 문제를 접할 때마다 우리가 뉴스에서 제일 먼저 보는 게 어느 놈이 잘못했냐, 그 놈을 찾아가지고 그거를 때려잡아라, 이 얘기부터 지금 우리가 보는 거예요. 어떤 사회 구조적 문제, 그 다음에 어떤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문제, 우리 사회 공동체에 대한 얘기, 이런 얘기는 일절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정신적으로 굉장히 메말라가고 있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심각하고요. 이게 이런 폭력 상태가 지속되면 저는 이 문제들 해결이 안 된다. 사실은 이런 묻지마 살인이라든지 이런 행태들도 이걸 어떻게 일일이 다 우리가 단속을 하겠어요? 이 한계가 있거든요. 결국에는 사회 전체적인 어떤 우리를 지배하는 이 스피릿이 매우 중요하다. 지도자의 스피릿이요. 왜 이렇게 폭력적인 사회로 변하는가에 대한 이현주 의원의 진단에 공감이 갑니다. 많은 분들이 글을 보내주시는데요. 아침 이슬님, 무속의 나라, 무식의 나라, 이 나라 정말 떠나야 하는가요? 임종현님, 국민은 국민이 지킵시다. 정부는 국민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거북이님, 책임감 없는 사람들이 다 제일 책임져야 할 높은 자리에 있으니 안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글을 주셨습니다. 올해 마지막에 사자성어는 정말 각자 도생이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나라가 위가 없습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거죠. 제발 이번만큼은 대통령 휴가지 사진 안 올렸으면 좋겠어요. 이장님, 아니 그 참사가 나가지고 그렇게 많은 분들이 아직도 복구를 못하고 집에도 못 들어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부산 자갈치 시장 가가지고 장어 들고 활짝 웃는 모습을 그걸 사진이라고 올리는 게 그게 제정신입니까? 보니까 신문사가 찍어서 올린 게 아니더라고요. 대통령실이 제공한 그랬습니까? 거더라고요. 그런 정신머리로 정신 나갔네 정말. 어? 와, 참 기가 막힌다. 참. 우리가 이제 사고를 이렇게 접하면 쓰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일어나는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안전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또 그 안전사고에 대한 지도자의 시각이나 시선 또 그 이후의 행동 이런 걸 보면 조금 전에 자갈치 시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주는 그 모습을 저는 보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이분은 우리나라의 국민을 대표하는 주인은 아니구나. 자기가 주인인 행세는 하는데 실제 주인이 아닙니다.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가장은 그 가족 구성원들 중에서 무언가 사고가 나거나 문제가 생기면 야, 그 어쩔 수 없는 일이지. 너 잘못한 것이구나. 그 우연이야. 사고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가정이 모여서 공동체가 되고 공동체가 국가라는 계약 관계를 통해서 지도자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우리의 체제 위에 우리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지도자는 자기가 가장 많은 책임을 진 가장이라는 생각으로 주인이라는 생각으로 이걸 어떻게 잘 관리하고 안전하게 이끌어 가야 되지 매일 밤잠을 설치면서 고생해야 됩니다. 고통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그런 권한을 준 겁니다. 그런데 주인이 아니다 보니까 주인 정신도 없다 보니까 또 주인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스스로. 그러다 보니까 좋은 거는 내 거고 나쁜 건 다 너희들 것이야 라고 하는 그 행동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래서 30% 콘크리트 지지층이 이 선이 그 사람들한테 보여주면 되는 것이다. 그분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실에 기반해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념, 진영 논리에 의해서 생각하니까 진실과 사실은 아예 필요 없이 대통령 오로지 그 사람들을 상대로 뭔가를 던져주는 것으로 내 할 일은 끝이다. 그렇게 주인 정신 없는 행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지금 이게 참 대통령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토론한 적도 있었고요. 전 지금 상당히 대한민국은 위기일 수밖에 없는 게 현재 대통령이 자리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대통령으로서 해야 될 일이 두 가지라고 저는 보는데 하나는 대통령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제도를 만들고 나라를 통합하고 대통령만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직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능력이 없어요. 그 두 번째는
정치적인 책임을 대통령이 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책임을 질 수는 없으니 총리를 경질을 하든 장관을 책임을 지든 정무적 책임을 져야 정부가 돌아갈 수 있는데 지금 아무도 책임을 안 지니까 지금 거의 무정부 상태다 얘기까지 하는 거거든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 보면은 대통령이 아니라 지금 법무부 장관 정도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우리나라에 지금 2명인 거죠. 한동훈 장관, 윤석열 장관인 거죠, 사실상. 그리고 또 하나는 MB 대통령, 원래 대통령이 재선은 금지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상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재선을 한 것과 같은 효과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그럼 대통령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정말 목 놓아 찾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찾아보니까 실제 그 자갈치 시장에서 막 활짝 웃고 그다음에 또 무슨 놈의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 사진을 이렇게 많이 제공을 합니까? 대통령이 윤석열인데. 그리고 식당에 가지고도 막 그 자갈치장 다음에 식당에 가지고도 막 활짝 웃고 손 들고 이런 것도 다 대통령이 제공한 거로 지금 확인됐는데요. 그때 이미 이때가 어떤 때입니까? 10원짜리 하나 피해준 적 없다는 장모가 구속이 됐어요. 고속도로 게이트로 이게 원희룡 장관 땅이 아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부부 땅이고 그 일가 땅인데 지금 양평에서만 29필지가 아니라 최근에 확인된 건 35필지 땅이 또 늘어난 상태예요. 그거에 답을 해라는데 단 한마디도 이런 방구도 안 해요. 심지어 6월 29일 전에는 몰랐다는 거짓말까지 하면서 그다음에 해외 사치품 쇼핑 문제로도 국민들이 수재 때 귀국도 안 하고 오히려 쇼핑하고 다니고 그 전후했던 어떤 행각에 대해서 분노가 이제 극심했던 데잖아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수재로 정말 많은 분들이 숨졌잖아요. 정부가 제대로 책임을 못해서 지자체가. 근데 자갈치장 간 것도 놀랐지만 활짝 웃고 막 손을 들고 근데 사진 제공의 상당 부분이 김건희 여사 관련이에요. 이게 이건 정말 나라가 아닙니다. 이건 그 사진 중에 김건희 여사 사진을 대통령실이 제공한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게요. 지금 민정수석실하고 그다음에 제2부속실을 없앴잖아요. 원래 이 두 곳에서 이 대통령 가족을 관리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 여사하고. 그런데 이게 없애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그럼 여사가 아예 대외 활동 안 하면 상관이 없어요. 그죠? 그냥 내조만 하면. 근데 계속 대외 활동을 하고 아까 잼버리에도 보니까 애들 도열시켜 놓고 둘이서 무슨 같이 막 황제 폐하 납시듯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같이 다닐 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주목을 받고 싶어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러면 그럼 누군가는 보자 할 거 아니에요, 여사를. 그 쇼핑 갔을 때도 누가 보자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누가 보자 하게 되냐? 대통령실이 보자 하게 돼요. 그래서 여사 사진이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 대통령실은 대통령 보자 하기도 바빠요. 국정을 보자 하기도. 근데 여사를 보자 하느라고 대통령실이 업무를 뺏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사한테 계속 보자 하면서 무슨 말을 들을 거 아닙니까? 국정에 대해서? 그럼 그것이 국정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거 잘못하면 심각한 경우에는 국정농단 되는 겁니다. 이게 매우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그럼 대통령 말을 듣는 거냐? 여사 말을 듣는 거냐? 만약에 어떤 문제에 대해서 서로 얘기가 다르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문제가 있고요. 아까 그 붕장어 그 사진도 말이죠. 우리 그냥 여사로 지나가지만 그 사진 한번 자세히 보세요. 보면요. 굉장히 마초적인 모습이에요. 이 약자를 손에 꽉 쥐고 괴롭히면서 희열을 느끼는 그 장면, 군림하면서 희열을 느끼는 그 얼마나 잔인하고 폭력적인 우리가 매번 이런 사진들을 보고 이런 장면들을 보고 그걸 보고 박수를 치고 이런 사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야당이 힘이 없다, 야당에 누가 문제가 된다, 그럼 그걸 막 과도할 정도로 그냥 한마디 하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보면 아예 그냥 작사를 내버리고 완전 짓밟아버려요. 누가 문제가 되면요. 그 사람이나 그 공직자나 그 담당자를 완전히 바보로 만들고 짓밟아버려요. 지금 우리 사회 굉장히 잔인한 게 만연해 있는데 저는 이런 것들이 그 묻지마 살인이나 폭력에 다 연결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물론 지금 보이지 않는 대통령, 정부 때문도 있지만 저는 언론의 책임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걸 지적을 하지 않습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 부분은 더욱 그렇습니다. 왜 그런 줄 여러분 다 짐작하시죠? 다른 건 봐줘도 김건희 다루면 안 봐준다 이런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놉니다. 저도 직접 들었습니다.
지금 드러나 있는 이제 양평 게이트 문제, 그 다음에 해외 명품 쇼핑 문제 이런 것은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 내부에서 대통령과 영부인 또는 대통령 부인의 관계가 정확하게 제도 안에서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진지 지금 현재 모릅니다. 이 정권이 100년 동안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한 3, 4년 정도 남았는데 저는 실제로 김건희 여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은 보이지 않을 뿐이지 지난번에 천공 문제, 백제원 문제, 그 다음에 양평 일가 재산 문제, 부동산 문제 이런 일련의 상황들 이 외에도 우리가 모르는 수없이 많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확인할 수 없는 것이죠. 취재도 안 되죠. 누군가 제보를 해주지 않는 이상은 알 수 없는 것인데 우리가 어떤 현상을 보면 그 현상으로 보이는 것도 있지만 그 내용을 이제 들여다보는 눈이 생기면 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겠구나라고 짐작할 수 있거든요. 국정농단이다 아니다라는 것은 지금 비상적으로 드러나는 것에 대한 평가가 그런 것이고요. 실제로 그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저는 제가 좀 위험하게 말씀드리면 상상 초월의 일이 실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농담이 아니고 진단처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의 권한이 대통령보다 훨씬 위에 있다는 이야기는 이미 이제 공공연한 사실이지 이것이 뭐 우스개 술자리 안주거리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 분의 스타일로 봤을 때 어떤 일을 벌이고 있겠느냐. 상상 초월의 일이 정말 잠복해 있고 이것이 언젠가 진실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드러날 것이다. 그때 지금 이분들을 지지하고 있는 여러분들 꼭 기억하고 계시라고요. 그때 그것을 보고 나서 정말 그것도 우연적 상황이었다라고 하실 것인지. 자, 이제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뭐 이런 부분들 한번 우리가 들여다볼 텐데요. 아까 언론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이 시점에서 우리 정교한 대표 정말 좀 진지하게 생각하실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서현동 백화점 난동 얘기하고 있는 동안에 몇 분이 슈퍼챗을 보내시면서 대전 대덕구 고등학교에서 칼부림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보내주셨어요. 둘째 턱받이님 슈퍼챗 보내면서 속보 대전에서 칼부림 사건 또 남학생이 교사 칼부림. 나이스맨님이 슈퍼챗 보내면서 속보 대전 대덕구 고등학교에서 칼부림 교사 피습.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우리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 슈퍼챗 안 보내고 예를 들어서 이런 속보가 떴다라고 가르쳐 주시면 우리가 방송하느라고 몰랐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사례를 하고 답례를 해도 부족할 판인데 이분들이 우리한테 이런 일도 일어났으니 알려줘야 됩니다라고 슈퍼챗을 보내주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막 눈물이 나려고 그래요. 이게 언론이 지금 망가지고 국민들이 알아야 될 일을 전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미약한 우리 스픽스를 바라보면서 이런 것도 알아야 된다, 전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보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참 이제 죄송하기도 하고 또 그나마 또 믿어주시니까 우리가 더욱더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한다는 생각을 동시에 저는 갖고 있고요. 원래 언론 이 정도 아니었습니다. 저도 기자 출신이고 그리고 지금도 많은 언론인들과 교분을 갖고 있지만 언론인 자체의 개인적인 어떤 사유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언론 분위기 자체가 언론사주, 언론사 그리고 정권이 언론을 통제하는 것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정말 국민들이 알아야 할 진실을 정말 제대로 전달하지 않고 그리고 진실과 사실에 기반하지 않고 논평하는 것을 마치 균형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내보내니까 극악무도하게 사실을 왜곡하고 그리고 국정농단을 벌이고 있는 그 사실조차도 평가라는 이름으로 그냥 반반씩 이렇게 올려주는 것. 그러다 보니까 언론 믿을 수 없다는 국민들의 생각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고 그리고 언론이 책임감 있게 이것을 좀 다뤄주겠다는 내부의 여러 논의들도 사실상 실종된 상황이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우리도 역시 부족하지만 그러나 사실과 진실의 기반 위에서 상식을 갖고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이런 적극적 성원에
정말 짧은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요즘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지금 이게 뭐 칼부림 사건인지 계속 나오고 있고 지금도 속보 보니까 또 어떤 분이 또 체포됐다고 하는데 이게 거의 사회에 대한 분노의 표출 같아요. 분노의 표출이고 일반 시민들은 그 불특정 다수들이 피해자가 되면서 누가 피해자가 될지 모르는 그 공포 그리고 내지는 살려달라는 그 절규 그리고 각자 도생으로 위험에 노출되는 그 처절함이 저는 지금 느껴지거든요. 근데 전 여기에 대해서 정말 정치권이 니 탓 내 탓 하면서 시간을 또 소비하면요. 더 국민들은 더 분노가 쌓이고 또 그 안에서 더 절규가 터져 나올 겁니다. 저도 지금 대한민국이 저는 비정상과 정상의 갈림길에 있다고 보거든요. 저도 정상화를 위해서 제 미력한 힘을 더 보태야겠다라는 저도 나름의 책임감을 느끼고요. 정말 지금 우리 사회가 너무 지금 병들었던 게 이제 골마 터지고 있는 시점 아니냐 저렇게 생각을 합니다. 둘째 턱받이님께서 또 슈퍼챗 보내시면서 남학생 아니에요, 방문객이래요, 이렇게 새로운 사실 알려주셨는데 그냥 보내셔도 됩니다. 슈퍼챗 안 보내셔도 됩니다.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요즘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0만 정어리가 다 모이면 취재도 하고 보도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마음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잼버리가 열리는 곳에 직접 우리가 가서 이게 어떤 형편인지 다른 데가 못 보는 것 그리고 안 보려고 하는 것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도대체 양평고속도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 안진걸 소장 같이 한번 가가지고 현장이 도대체 어떻게 돼 있는지 선산은 어떻게 생겼는지 정말 선산 땅이 거기에 있는지 땅은 저쪽에 있고 선산 다른 데라고 그러는데 정말 그런지 국민들 궁금한데 알 수가 없어요. 왜? 보도하면 다치니까. 제대로 된 뉴스도 좀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그렇게 하려고 마음 먹고 있습니다. 많이 구독자 늘려주시고요. 지금 46만 6천 명 구독자인데 저희가 이제 50만 달성 이벤트 하고 있습니다. PD님 지금 현재 이벤트 참여자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예, 우리 스픽스 홈페이지에 커뮤니티로 들어오셔가지고 50만 구독자 달성하는 날 예측을 해주시면 저희가 지금 상품을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760명 응모해 주셨는데 많이 응모해 주십시오. 어떤 분이 1등 할지 모릅니다. 맞추신 분이 1등인데 당첨인데 맨 먼저 맞추신 분이 1등이고 1등 되면 정기환 대표님 우리 저 베트남 여행 호치민 역사문화기행에 티켓 2장을 드리고 두 번 보내드리고 원래 1장을 계획했는데 백앤커님께서 기왕에 하는 거 2장 확실하게 쏘아서 오히려 그 50만 돌파하는 날 맞추는 분한테 더욱더 축하의 크기를 좀 더 키우자 하셔서 받아들였고요. 호치민 역사문화기행 하지만 회사가 돈 많이 벌고 이런 거 전혀 아니고요. 사실은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새로운 이제 모델을 좀 개척하고 제대로 된 상품을 만들어서 고객과 함께 하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거 지금 하고 있는 광고 저 호치민 역사문화기행은 많이 좀 옵니까? 예, 지금 문의가 하루에 한 20명 정도 오셔서 8월 24일 날 첫 출발하는 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 뒤에도 이제 계속 이렇게 그 이제 상품을 좀 만들어서 진행하려고 하고 우리 앵커님도 저하고 같이 가서 사진 답사도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우리 스픽스의 구독자 여러분들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새로운 좀 문화 또는 역사 기행의 경험을 제공을 하고 또 우리 연대감을 특히 이번에 가면은 좀 돈독하게 해서 실제 스픽스의 주인은 바로 스픽스의 구독자다라는 것을 좀 확고하게 좀 만들기 위해서 또 행사를 하는 의미도 있으니까 좀 꼭 참여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열렬히 환영하면서 모시겠습니다.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는 베트남 역사문화 기획이니까요. 많이들 한번 보실 것을 추천드리고 또 우리 스픽스몰 오픈했죠. 네, 스픽스몰에 회원 가입하는 방법은 간단합니까? 예, 지금 스픽스몰을 그냥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지금 아마 우리 댓글창에도 올라가고 있을 텐데요. 50만 국민 정어리 스픽스몰 회원 등록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건을 사지 않더라도 우리 스픽스몰의 회원이 되어 주시는 것만으로도 우리한테는 큰 힘이 된다. 이런 관점으로 국내 최초로 스픽스 구독자들이 스픽스몰을 10만 명 이상이 등록 회원이 되어서 새로운 우리가 스픽스 경제활동 생태계를 만들어 보자. 이런 이제 거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건 구입
하시면 좋지만 그것보다도 스픽스몰에 들어가셔서 회원 등록, 오늘 지금 동접자 18,000명 계신데요. 회원 등록 꼭 해주시면 저희들이 제대로 된 저희들 경제 공동체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스픽스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고 구독 권유해 주십시오. 그래서 빨리 100만 정어리 만들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50만 정어리 언제 달성할 수 있을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그리고 스픽스몰 회원 가입해서 거기에 있는 물건들 좀 많이 구입도 해 주시고 나눠주시면 저희들한테 도움이 많이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하는 말씀을 잠깐 듣고 지금 이제 양평고속도로 의혹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지명 강행, 여기에 맞서는 이권 카르텔, 철근 드라이브, 과연 이런 게 먹힐까 한번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잠깐 광고 보고 갈까요? 활력 넘치는 도시 베트남 경제 수도 호치민으로 스픽스 가족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천혜의 자연을 즐기며 급속하게 성장하는 베트남을 경험합니다. 철저한 검증을 거쳐 잘 먹고 잘 쉬며 재미있는 경제문화 공부를 곁들입니다. 함께하겠습니다. 평생 기억할 호치민 여행 투어 스픽스 세구미 투어 니타 트래블 베트남. 프리미엄 피트니스 브리티시 클럽, 서울 강서 최고급 시설, 합리적 가격과 고품격 서비스, 스픽스가 직영하는 피트니스 클럽. 브리티시 클럽은 당신의 건강을 가장 먼저 생각합니다. 서울 강서 브리티시 클럽 02-3664-9998. 예, 자, 지금 얼마나 많은 의혹이 이 정부에서 불거지고 있습니까? 양평고속도로 갑자기 바꾼다는 거예요. 왜 바꾸냐 하고 봤더니 거기에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바꿨나? 당연히 궁금하죠. 아니면 아니라고 밝히면 될 일인데 성질을 내면서 백지화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이게 왜 백지화를 해야 돼? 밝히면 되지. 그렇게 따졌더니 너네들 때문에 그래. 너네들이 사과하면 다시 할 수도 있어.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이건 애들 장난도 아니고요. 참 이해가 안 가지요. 그리고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왜 임명된 지 하루 만에 물러났습니까? 아들 학폭 문제가 불거져서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다음 방통위원장 이동관이 된대. 그런 얘기 나왔을 때 아니야. 거기는 학폭이 더 심하대. 한 명도 아니고 4명이래. 아 그러면 어렵겠구나. 그런 얘기가 막 나왔어요. 거기에다가 또 이동관이 누굽니까? MB정부 때 얼마나 언론 장악 시도했고 또 그랬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 안 될 거야. 그러다 보니까 뭐 한참 지명을 안 해요. 아 물건 더 갔구나. 알고 봤더니 그래서 고민한 게 아니고 그때 지명하면 청문회를 2번 해야 되니까 한상혁 방통위원장 임기 끝나고 나서 지명을 해야 한 번만 하고 대충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 거였구나. 이게 도대체 상식으로 이해가 되는 나라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제 느닷없이 이권 카르텔 얘기가 막 나오는 거죠. 이권 카르텔 하려면 부동산 카르텔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법적 카르텔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느닷없는 뭐 이권 카르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또 뜬금없이 철근이 부족하다 막 이렇게 하면서 철근 빼놓고 지어서 아파트가 지금 무너져서 사람이 얼마나 죽었습니까?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14명이나 숨졌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 한마디 없이 막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국민들이 다 압니다. 아 그렇게 해서 물타기 하고 화재 바꾸려고 그렇게 하는 거 압니다. 자 그러면 그걸 잘한 거라고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해서 바뀝니까?
국민들이 이건 큰 문제가 아니고 곧 아파트가 이렇게 철근이 부족해서 무너지겠네.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 아파트 다 무너지면 수만 명이 숨지는 이런 참사가 일어날 수 있으니 야, 이 정부 미래를 내다보고 정말 믿음직하구나 이렇게 생각해 줄까 봐? 웃기고 있네. 그런 나라의 국민들이 아니에요. 양평고속도로 지금 예. 6월 달에 처음 문제 제기하신 거죠? 예, 6월 5일 날 오마이TV를 시작으로 우리 뭐 스픽스 서울의 소리에서 유튜브 언론이 죽어버린 시대 보니까 시민 언론 유튜브들에서 문제 제기하면서 이제 공론화가 된 것입니다. 어제도 그저께도 저희가 그 임세은 소장 그다음에 소리소리 백운종 대표와 함께 선산 조상묘를 제가 직접 찾아갔습니다.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언론이 온일용과 대통령실에서 선산이고 조상묘니까 투기나 개발 안 한다라고 거듭거듭 이렇게 거짓말하면 실제 그런 문제가 되는 29필지 지금 이제 35필지까지 여러분 확인됐는데 양평에서만 거기에 정말 선산과 조상묘 있는지 언론이 팩트체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도 안 하니까 제가 2번을 갔는데요. 예. 실제 저번에도 보여드린 것처럼 그 문제가 되는 29필지에는 선산과 조상묘가 없습니다. 없다면서요. 흑염소가 있고요. 칠면조가 있고 닭이 있고 막 짐승들이 있어요. 동물들이 있으니까 어느 선산 조상묘에 그런 창고가 있고 그런 동물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산비탈이니까 안 된다고 그러면 진짜 산비탈인지 와서 언론이 찍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29필지는 비교적 경사도가 매우 낮습니다. 시멘트 길가에 놓여 있고요. 창고도 지어져 있고요. 딱 개발하기 좋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0m를 산속 깊숙이 들어가니까 거기에 정말 명당 이 사람들이 풍수질이나 무속 이런 걸 굉장히 신봉하는 사람들이니까 다른 뭐 자식들이 조상님을 잘 모시는 것은 제가 뭘 할 일은 아니지만 200m 속에 산속 깊숙이 진짜 선생과 조상묘가 따로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돌아가신 작고하신 아버님 묘비도 저희들이 확인하고 왔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제가 뭐 다른 분 조상묘를 가는 게 뭐 기분이 좋아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언론이 선산과 조상묘니까 투기도 안 되고 개발도 안 된다는 반복적인 온희룡 장관의 거짓말을 팩트체크를 안 하니까 저희가 그저께 직접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소리라든지 안진걸 TV 보면 그게 생생히 남아있습니다. 예. 어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기자회견을 했는데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논란의 본질은 지금 뭐 백지화냐 아니냐 이게 본질이 아니다. 그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 본질이 뭐냐? 원안이 좋으냐 변경이 좋으냐는 다음 문제라고 하면서 첫째는 왜 갑자기 변경안이 등장했는가? 이걸 들여다봐야 된다. 둘째는 누가 그 변경을 주도했는가? 셋째는 어떤 근거와 절차로 변경이 이루어졌는가? 딱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그 해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김동연 지사 어제 기자회견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제안합니다. 기재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국토부 원안을 즉시 추진해야 합니다. 과정이 불투명하고 특혜 의혹이 있는데 누가 결과를 수용하겠습니까? A 아니냐 B 아니냐 논쟁을 지속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소모적인 논란만 부추길 뿐입니다. 기재부 예비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비용, 수요, 편익 등이 검증된 국토부 원안은 논란 없이 논란을 부식시키면서 가장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해법입니다. 국가 의사결정 체계에 따라서 결정된 국토부 원안이 채택되면 백지화 선언 이후 불거진 국정 난맥상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국정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도 될 것입니다. 경기도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경기 동북부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비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기 양평 고속도로는 애초에 경기도 건의로 추진이 시작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이어서 서울 양평 고속도로와 서울 양양 고속도로의 연결을 추진하겠습니다. 국토부 원안대로 추진된다면 경기도는 서울 양양 고속도로 연결 타당성에 대한 연구 영역을 먼저 준비하겠습니다. 서울 양양 고속도로의 교통 수요가 분산되면 주말이면 서울에서 강릉까지 6시간 넘게 걸리는
많은 국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신은규 변호사, 지금 이제 어제 기자회견을 찬찬히 들여다봤는데 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본질인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하는 바가 컸는데 이제 원희룡 장관이 이런저런 방향으로 이제 막 퇴로를 찾고 명분을 찾고 그러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더라도 마음 먹은 대로 할 수는 없을걸요, 이제. 근데 지금 김동연 지사가 이야기하는 것이 그냥 지극히 상식적인 거거든요. 그냥 법을 지키자는 얘기입니다. 그럼 법을 어기고 법을 불투명하게 집행하려던 세력들 누군지 이제 밝혀져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이거는 국정조사를 통해서 정쟁으로 또 물타기하거나 뭉개기할 사안이 아니다. 대통령 측근이 연루된 특혜 의혹이기 때문에 이건 부패 혐의가 있는 거고요. 이건 당장 특검을 해야 될 사안이다. 저는 지속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김동연 지금 지사는 뭔가 좀 더 이런 대안까지 지금 제시하면서 원안대로 추진하자. 전 이 얘기를 국민들께서 들으시면은 매우 상식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정쟁이 뭡니까, 이현주 의원? 다 뭐 문제가 불편하고 좀 불리하면 정쟁이라고 그러는데 다른 일들이 워낙 커서 그게 금방 뭐 좀 사그라들었습니다만 리투아니아에 나토에 가가지고 다른 부인들은 다 그 회의에 참석하고 막 이러는데 혼자서 쭉 빠져가지고 명품점 갔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것도 해명도 말이 되는 해명을 해야지 뭐 갔는데 안 샀다, 뭐 호객 행위를 해서 끌려 들어갔다 그런 얘기 그걸 믿을 국민도 없지만 나중에 이런 방구가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정쟁에 이용되니까 안 하겠다는 거예요, 얘기를. 다 정쟁이야. 이것도 정쟁입니까? 지금 보면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에서는 정치적 논쟁 자체를 정쟁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정치적 이제 뭐 논쟁이든 투쟁이든 여기에 보면 야당이 국정을 감시하고 또 야당뿐만이 아니라 이제 국회에서 그죠?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국정과 예산의 사용, 지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그 대통령 친인척의 국정농단 의혹 이런 것들을 따지고 감시하고 하는 것은 우리 헌법이 시킨 거예요. 헌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죠? 국회의 권능이라고요. 근데 그걸 가지고 감시하고 따지는 행위 자체를 정쟁이라고 몰아붙이는데 그 논리는요. 과거에 군사정권 때 야당이 정권에 대해서 정권의 독재나 잘못된 행위를 갖다 비판하면 그것을 국가에 대한 반역이라는 식으로 막 몰아붙이면서 탄압하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제가 보니까 헌법 정신, 국회의 권능, 그리고 견제의 역할이 뭔지에 대해서 애초에 근본적인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 같다. 그래서 진짜 정쟁이라고 해서 문제가 있는 건 어떤 경우냐면 전혀 국정하고 관계없는 이상한 꼬투리들을 잡아가지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쓸데없는 싸움을 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쓸데없는 싸움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여사가 쇼핑 간 거 자체도요. 그거 다 예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원래 자기의 업무가 아닌데 그것을 해가지고 거기 예산 들어가고 하는 것들을 감시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싫으면요. 그냥 안 하시면 돼요. 누가 그런 자리에 꼭 가라고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감시받는 게 싫으시면 그 일을 안 하시고 그냥 내려놓고 나가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하나만 보태면 이게 약간 신내로남불 같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이재명 대표 대장동 논란이 있거나 뭐 박영수 특검도 마찬가지고요. 그때 일타 강사가 누군지 다 기억하실 겁니다. 원희룡 장관이에요. 원희룡 장관이 그때로 치면 지금 워딩을 그대로 갖다 붙이면 당시에 정쟁을 제일 많이 한 거거든요. 의혹과 혐의 가지고 거짓 선동 괴담 퍼뜨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본인들이 할 때는 괜찮고 본인들이 정권을 잡고 의혹을 제기하면 다 정쟁이니까 우리는 뭐 답도 안 해. 정쟁이니까 뭐 안 할 거야. 뭐 백지화할 거야. 이런 식으로 국정 운영을 하면요. 이건 신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고 이건 더 크게 혼나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단어가 오염되지 않습니까? 정쟁이라는 것이 그러면은 이제 정치의 논쟁입니까? 아니면 정치의 투쟁입니까? 아니면 정치의 싸움박질입니까? 저는 뭐 토론과 논쟁은 이어지는 의미가 있고 이것이 적극적으로 활성화되어야 민주사회
다양성이 확보되고 다른 의견에 대해서 국민들이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게 더 많아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될 것이지 정쟁이라고 폄훼하는 쪽은 그 정쟁이라고 쓰는 단어를 오염시켜서 오히려 그 사람이 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고요. 조금 전에 우리 이제 지금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관련된 이런 이제 그 영상을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는데요. 지금 양평 게이트 문제인데 시청자 여러분께 저도 제가 가지고 온 질문 그대로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정치의 문제입니까? 정책의 문제입니까? 양평 게이트 문제의 본질이 뭡니까? 자, 종점을 바꾸는데 그 바꾸는 그 지역에 김건희 일가의 땅이 너무 많이 있어요. 의도적으로 바꾼 것 같아요. 그럼 이것이 정책의 문제입니까? 김건희 일가 땅이 있는 쪽으로 고속도로 종점을 옮겨주는 것이 정책 선택 A, 정책 선택 B 중에 하나로 고려돼야 할 사안이냐 아니냐 이 질문을 먼저 던져보면 이것은 정책의 이슈가 아닙니다. 지금 이미 정치화된 이슈고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권력을 사유화시켜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일가의 땅에 금전적 이득을 보기로 했던 행위가 이 사안의 원출발이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인 문제, 국정농단의 문제, 정치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김동연 지사가 지금 나와서 자, 이것저것 다 듣고 원하는 대로 가면 합리적인 정책적 결론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야기할 수 있지만 김동연 지사는 그 권한이 없는 사람이에요. 경기도지사일 뿐이라고요. 그러면 이분이 민주당의 중요한 자기 대권 주자로서 이 문제를 제기하려면 정치의 문제로 제기를 해서 이 문제를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판단할지를 자신의 정치적 견해와 노선을 명확하게 내주고 국민들을 설득해야 하는 작업. 그러니까 어저께 언론에서 보도를 잘 안 해주는 이유가 하나만한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같고 정말 이런 걸로 보면 참 민주당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장으로서는 지금 저렇게 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근본적인 의문이 좀 듭니다. 단어 얘기하셨는데 또 원희룡 장관 오물이라는 표현 썼죠. 누가 오물인지도 참 궁금하고. 근데 자 안진걸 소장님. 용역업체가 노선 변경을 주도했다라고 국토부가 해명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용역이 국토부가 수립한 것을 확 바꿨다는 얘기잖아요. 가능합니까? 어제 이 예타 전문가들 유승민 전 의원, 그 다음에 실제 예타에 참여했던 명지대 우석진 교수, 경제학과 교수, 그 다음에 김동연 지사도 예타 전문가 아닙니까? 경제부총리까지 하고 예산실장도 하신 예산 전문가인데 이분들이 전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용역이 여러분 착수한 게 3월 29일입니다. 인수위가 출범한 10일때쯤인데요. 인수위가 가장 힘이 쓸 때죠. 그 다음에 용역 그 과업 공정표 보면 2달 차에 노선 변경, 노선 검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5월 1일부터 노선 검토를 해갖고 5월 19일 날 19일 만에 55%를 변경하는 안을 내고 19일 만에 종점을 6, 7km가 더 떨어진 곳으로 이렇게 변경해버린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국토부가 처음에는 양평 군민이 요구했다. 거짓말. 민주당이 요구했다. 거짓말 밝히니까 이제 용역 책임을 지는데 저는 언젠가 분명히 국토부 공무원들이나 용역사 쪽에서도 양심 선언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럼 용역이 요구했다. 그럼 용역이 예를 들면 최소한 용역 과업 지세 보면요. 비용 편익 분석 대비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하고 이게 이제 본 타당성. 그다음에 경제성 분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확인된 거 뭐냐? 경제성 분석 보고서와 비용 타당 BC 분석 보고서가 없습니다. 저번에 국정감사 때 민주당이 한 방이 없었다는 지적받았지만 그래도 몇 개 아주 믿는 진정이 있었는데 원희룡 장관이 그걸 자백하고 실토한 겁니다. 보고서 없이 그냥 도면 보고 구두로 제안을 받았고 그래서 55%를 변경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확인해 보니까 그리고 뭐 일부 지역에 민원이 있다. 종점 마을에 민원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뭐 종점을 살짝 변경하는 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서울 양평고속도로 완전히 추진해야 변경하면 더 많은 마을을 지나가게 돼서 더 많은 지금 민원이 발생한다는 거거든요. 이것은 광주에서 사는 분들, 경기도 광주에 사는 분들이 벌써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갑자기 자기 마을, 자기 학교, 동네를 다 관통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더 많은 터널과 다리가 생길 예정이라고 광주시에. 이거 간단하게 지금 저희가 다음 주에 이 광주 시민, 하남 시민들을 기자회견하기로 했거든요. 그리고 정말 민원이 많이 발생한 데는
하남시 출발점이 가밀제이시티입니다. 거기는 주민들이 수만 명이 몇 년째 지금 시작 좀 바꿔달라고 데모도 하고 탄원서도 냈거든요. 하남시에서 의견도 냈고 그건 묵살이 됐어요. 근데 종점은 그동안 250개 가까운 민원이 있었는데 한준호 다 분석이니까 종점 변경할 민원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전 과정이 완전히 저는 처음에는 비리 의혹이라고 이야기되는데 저는 100% 비리다. 저는 이 용역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이거 용역하고 그럼 국토부 카르텔 아닙니까? 그리고 뭐 LH 정관예우 뭐 이런 얘기까지 순살 아파트 관련하시던데 그럼 이거 용역회사 정관예우 하는 거 아니에요? 의심이 되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가장 좋아하시는 게 뭡니까? 영장 치는 거 아닙니까? 왜 국토부에 영장 바로 안 칩니까? 요 사안은 또 빼주거든요. 그러면서 괴담이고 오물이고 선동이라는 겁니다. 그럼 또 대장동 건 또 의혹을 제기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지금 다 안 맞고 다 꼬여버렸잖아요. 단어가 다 오염되고 완전히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오히려 그걸 더 즐기는, 오히려 본인들의 과실을 더 감추기 위해서 더 진흙탕으로 몰고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저는 지금 이 카르텔 얘기도요, 좀 어느 정도까지 이게 지금 희화화돼 있냐면요. 요즘 사람들이 제가 방송할 때 다 검은 옷을 4명이 입고 오니까 이거 뭐 검은 옷 카르텔 아니야?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 셋이 이렇게 먹으면 이거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 카르텔 아니야? 사람들이 다 이러고 있거든요. 이거 카르텔이라는 용어 굉장히 무겁게 써야 되는 용어인데 너무 가볍게 남발하다 보니까 지금 모든 게 다 꼬여버린 상황 아니냐 저렇게 봅니다. 이 신내로남불인 것 같아요. 신내로남불. 그래서 자기들이 하면 괜찮고 남이 하면 다 카르텔이고 이 용역업체는 제안을 하는 거죠. 제안. 그죠? 그래서 용역업체가 제안을 하면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국토부죠. 그래서 국토부가 결정 권한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뭐 용역업체가 결정했다. 이것은 자기들은 그럼 아무 권한도 없는 법적인 근거도 없는 유령 기관입니까? 그래서 이건 뭐 기본이 안 돼 있는 얘기를 하는 거고 법률적으로도 용역업체가 한 용역 결과는 아무런 그 실체적 권한이 없어요. 근거가 없어요. 그냥 그들의 뭐 여러 가지 뭐 이 A 용역업체일 수도 있고 B 용역업체도 있을 수 있고 또 대체적으로는 이제 KDI가 하죠. 그 용역을. 그죠? 최종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용역업체를 쓰는 경우는요. 가끔 어떤 경우가 있냐면 국토부에서는 KDI의 예타나 이런 어떤 용역을 가지고 또는 그 교통 있습니다. 교통연구원 이런 데 있잖아요. 그 국립연구원들 이런 데 용역 결과를 가지고 국토부가 주로 결정을 하고요. 그런데 그 이제 주민들이나 이해관계자들이요. 국토부의 결정에 대해서 이의를 계속 제기하면서 그거 아니다라고 하면서 자기들의 이해관계에 맞는 주장을 할 경우에 그럼 국토부가 아니 무슨 근거로 당신들 주장을 우리가 받아들입니까? 그러면 그쪽에서 우리 알아서 그럼 용역업체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나름의 우리의 어떤 자료를 보여드리겠다 이러면서 사설 용역업체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국토부가 그걸 보고 그게 어쨌든 용역업체, 사설 용역업체 이해관계자들이 써가지고 가지고 오면 그걸 그대로 또 하는 게 아니고 그 용역 결과를 참고해서 다시 KDI가 다시 보통 예타를 해요. 그래서 결정이 보통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저는 이게 굉장히 이상한 게 아마 이해관계자 누군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해관계자들이 이걸 갖고 왔을 것 같아요. 이 사설 용역업체를 소개한 것도 그런 것 같고요. 그러면 뭐 그 용역업체에다가 뭐 용역 의뢰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가 돈 냈는지도 저는 이제 잘 모르겠는데 이걸 국토부가 돈을 냈다면 그것도 되게 이상한 거예요. 자기 돈 내가지고 국토부에 갖다 줘야 돼요. 그러면 그걸 보고 나서 이걸 다시 검증하는 절차들이 항상 보통 통상이 있는데 그 검증하는 절차 없이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국토부 결정했다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온 나라가 이 문제로 떠들썩하고 온 국민이 궁금해하는데 대통령 한마디 말이 없어요.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한 거 아니다. 뭐 우리 땅이 없다 있다 뭐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적어도 뭐 땅 문제에 관해서 이야기하기가 뭐 곤란하다고 하면 1조 6, 7천억 드는 그 중요한 국책 사업을 장관이 혼자 개인적으로 마음대로 백지화를 해버리면 그 부분에 관해서는 대통령이 장관이 한 일이니까 잘했다 못했다 말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 말을 안 해요. 이건 도대체 이 나라에 대통령이 있는지
뭘 알고 있는지 국민은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딱 나타나서 한다는 말이 이권 카르텔 얘기합니다. 국민이 이걸 궁금해하는데 다른 얘기를 해요. 국무회의에서 이권 카르텔 꽤 부숴야 된다고 한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현재 입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 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 시공, 부실 감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반카르텔 정부입니다.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을 혁파하지 않고는 어떠한 혁신도 개혁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특히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숴야 합니다. 이장님, 도대체 지금 대통령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무슨 말인지 일단 모르겠고요. 그리고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은 어떤 카르텔인지 저도 제가 이해가 잘 되지 않고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이권 카르텔 다 반 카르텔 정부라고 했는데 그것도 사실 반 카르텔 정부라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귀에 지금 와닿지를 않습니다. 자, 권력을 사유화시켜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니까 그때부터 오염 물질을 뿌리기 시작합니다.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막 이렇게 이제 오염을 시켜 놨다가 그 오염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대통령이 뭔가 평가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아무 말을 하지 않아서 뭔가 이게 의심스러운 장면을 더 좀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돼 있는데 언론은 이 문제를 그냥 동일하게 다루어서 주장만 나열해 줍니다.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충격적인 장면을 봤던 것은 이거죠. 지금 이제 국회 이제 상임위에서 한동훈 장관에게 고속도로 수사할 의지가 있습니까? 하니까 한동훈 장관이 너희 집 앞에 도로 나면 다 수사하냐고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표현은 좀 거친데 뭐 내용은 저 이장 방식대로 표현하고 야, 누구 집 앞에 도로 내는데 내가 수사할까? 이게 국민을 가지고 노는 거지 않습니까? 고속도로 종점을 바꾸려고 시도했기 때문에 수사하라는 게 아니고 그것이 다른 어떤 범죄 혐의가 있고 거기에 일가의 땅이 있으니까 이게 뭔가 심각한 범죄 사실이 있을 수 있다. 이건 이 수사할 거 아니냐 하니까 누구 집 앞에 도로 내면 내가 수사해 주느냐고. 이게 말이 안 되는 사실 진짜 도거 소리 같은 소리지 않습니까? 이게 장관이라는 자가 국회의원이 묻는데 이렇게 대답을 해요. 얼마나 지금 오염을 시키고 있습니까? 그러면 문제 제기한 사람은 바보, 그러면 천치들입니까? 거기서 문제 제기한 거는 아무것도 아닌데 김건희 여사 괴롭히려고 윤석열 정부 괴롭히려고 이 문제 제기해갖고 이렇게 많이 지금 논쟁하고 토론하면서 시간을 낭비합니까? 아니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염이 오염을 덮으면서 가는데 대통령이 나와서 느닷없이 이권 카르텔을 하니까 이게 뭔 소리야. 저는 제가 봐서는 오염의 동조자 역할을 대통령이 하고 있고 국민 전환을 저렇게 시도하지만 안 먹힙니다. 안 먹힙니다. 정말 저는 이 정부가 국민 개무시 정부 같아요. 방금 한동훈 장관 얘기하셨는데 제가 최근에 본 가장 충격적인 장면은 김용호 통일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였어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민주당 의원이 그렇게 뭐 질문을 해요. 연락 누구한테 받았냐? 그 말 못하겠습니다. 뭐 어디서 뭐 연락 받았냐? 말 못하겠습니다. 계속 말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질문했는 줄 아세요? 그러면 독도는 어느 나라 땅이냐? 그러니까 대답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말 못하겠습니다. 이제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장관을 어떻게 합니까? 말을 오죽하면 그 위원장이 화장실 가고 싶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장관이 된 거예요. 뭐 윗물이 맑지 않기 때문에 이제 아랫물도 다 오염된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는데 저는 지금 요 멘트를 보면서 세 가지 저는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요. 검사라는 직업이 사기꾼 때려잡는 거 아닙니까? 거짓말하는 거 찾아내는 직업 아닙니까?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도어 스태핑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도어 스태핑도 안 하죠. 근데 지금 의혹이 직접적으로 제기되는데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이거는 검사답지 못하다. 이건 너무 좀 비겁한 태도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이고요. 두 번째는 저는 살다 태어나서 반카르텔 정부라는 건 처음 들어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이런 긍정적인 가치를 갖다가 뭐 MB정부도요. 실용정부, 박근혜 정부도 뭐 창조경제
하나라도 어떤 긍정적인 건 내걸었어요. 근데 이거는 반카르텔 정부? 아니 반카르텔을 안 하는 정부가 도대체 있습니까? 전 세계에? 모든 정부는 다 반카르텔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정부의 정체성을 이것도 생각해서 말씀하셨을 테지만은 어떻게 반카르텔 정부로 좀 규정할 수 있는지 이건 너무 뻔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이치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요. 마지막으로 부실 시공, 부실 감리를 지금 제대로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부실 시공과 부실 감리를 누가 감독합니까? 검찰에서 하는 겁니다. 검찰에서 공무원들도 인허가권 제대로 하는지 업자들하고 뇌물 주고 유착관계 없는지 이거 검사들이 하는 거예요. 그럼 문재인 정부 탓하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이 누구냔 말입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금 부끄러움도 모르면서 자기 얼굴에 침 뱉기식으로 이런 식으로 남 탓을 하니까 일부 국민들을 속일 수 있어요. 아니면 본인을 극성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근데 대다수의 국민들 보시기에는 지금 뭐 하고 있냐 이런 생각들을 하실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예. 저도 깜짝 놀란 게 원래 이제 카르텔은 경제 용어잖아요. 독점과 담합에 기반한 건데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있는 거고.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재벌의 독점과 담합, 대기업들의 독점과 담합, 그다음에 검찰의 독점과 검찰은 전직 검사마저도 이렇게 비호해주는 검찰의 카르텔. 이건 너무 잘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없어요. 이제 기껏 이 고속도로 게이트를 덮기 위해서 일종의 철근 게이트라는 걸 들고 나온 건데 철근 빼가기가 어떻게 지난 정부에만 있었겠습니까? 지금도 어느 공사 현장에 있을 수 있잖아요, 사실. 그러면 철근 빼가기를 지적하는 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무량판 공법에 뭐 문제점도 지적할 수도 있고요. 근데 그것은 지지난 정부, 지난 정부뿐만 아니라 지난 정부, 치지난 정부, 그다음에 현 정부 하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지만 곳곳에서 또는 부분적으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우리 국민 안전을 위해서 이 철근 빼가기만큼은 우리가 근절하겠다. 그건 그것대로 하면 되는 건데 우리 정부에는 그런 일 없다. 지난 정부 탓을 또 해요. 시간이 다 됐는데 팩트도 안 맞잖아요. 우리 이현주 의원 말씀 듣고 마칩시다. 아까 신 변호사님도 얘기하셨지만 검찰총장 전 정권 때 하셨잖아요. 그때 자기는 뭐 했어요? 뭐 반성하거나 책임지는 꼴을 못 봐요. 아니 지금 그리고 전 정권 남 탓 계속 할 거면 지금 권력 왜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거 가지고 놀고 즐기라고 준 겁니까? 아주 잘못됐고 지금 이 정부의 가장 또 큰 만연하게 퍼져 있는 의식이 뭐냐면 잔머리예요. 잔머리. 말장난과 잔머리. 그리고 본질보다 제밥에만 눈이 어두워요. 자기 홍보하고 체면 세우고 즐기고 으스대고 권위 세우고 완전히 이게 지금 국민을 아주 아까 개무시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정말 맞는 말씀인데 저는 요즘에 이렇게 보면 아까 이제 뭐 대통령이 한마디도 안 하신다 이 얘기도 하셨는데 왜 얘기 안 할까 하는 생각 제가 해봤어요. 근데 지금 속보 같은 걸 보면 잼버리 문제라든가 묻지마 살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대통령이 한마디도 안 하시거든요. 이것도 다 지금 총리가 얘기하고 있어요. 이상하다. 뭐 아무리 여름이고 뭐 휴가철이고 해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왜 오송에는 한 번도 안 가고 그 한마디도 안 하는 거지? 그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요, 원칙이 있어요. 지금 가만히 보면요. 자기는 말이죠. 남 조지는 것, 죄송합니다. 표현이. 남을 어떻게 때려잡고 하는 것만 마치 정의로워 보이는 이런 것만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하고요. 문제가 생겨서 수습하고 책임지는 거는 전부 남한테 미루고 있어요. 한 번도 자기가 나서서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거 대통령이 나와서 얘기해야 되는 사안 아닙니까? 이 정도 되면. 그러니까 저는 근데 이게 왜 그러냐 무책임해서 그렇다를 떠나서 저는 지금 아주 고도의 지금 머리를 굴리면서 나중에 혹여 있을 수도 있는 법적 책임을 면피하기 위한 고도의 술수다 지금 이것이. 그래서 뭔가 나중에 책임 소재가 있을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전혀 자기가 한마디도 안 해.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 나는 그것을 몰랐다. 나는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정농단 수사를 누가 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 당시에 검사 시절에 국정농단 특검 수사 팀장부터 시작해서 쭉 남의 국정농단 수사만 해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요. 나중에 문제가 되거나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은 귀신같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딱 감을 차리고요. 그런 것들을 전부 남한테 지금 미루고 있어요. 굉장히 무책임하고 아주 비겁한 태도입니다. 이거.
근데 잼버리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이 한 말씀은 했는데 전 적합한 해결책이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냉동차 보내라는 냉동 거? 창고라 냉방 버스를 무제한 공급하라고 예. 하는데 저는 글쎄요 이게 지금 무제한 공급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너무 엉뚱한 지금 해결책만 얘기하고 있다. 저 이게 봅니다. 방금 또 그 뉴스가 나왔네요. 이제 끝내야 되는데 저희가 아까 지적했잖아요. 또 전 정부 탓할 거라고. 정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준비 안 해서 이렇게 발생했다고 이야기를 했네요. 잼버리가? 예. 전 정부 탓한 게 기사로 지금 나가고 이게 2년이나 아니, 정말 예측을 2년이나 벗어나지는 됐는데. 예, 아니 그러니까 그 지원 좋은 말씀하세요. 그만두세요. 다 지난 정부 탓할 거 그만둬야죠. 아니 그만두시면 예. 돼. 그거 그러면 그때 그러면 하던 사람들이 계속 문재인 다시 와서 정부가 계속 준비를 안 하라고. 해서 지금 네, 이렇게 5년 됐다고. 동안 준비를 엉망으로 했다는 취지로 이야기했어요. 아니 지금 대한민국 공무원이 100만 명이 넘고 경찰이 15만이 날아요. 아, 지금 윤석열 정부 출범한 지가 얼마나 됐는데 그런 소리를. 예. 내가 그런 얘기 할 거면 진짜로요. 이거 내가 이어받아서 지금 마무리할 역량이나 자신이 없으니까 그때 결정하고 준비했던 사람들 다 하세요 하고 주세요 그냥. 그렇네요. 그 문재인 정부한테 정권을 다 주면 되겠네. 다 주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이렇게 말이 됐습니다. 돼요 이게? 대통령실은 4일 준비 기간은 문재인 정부 때였다. 전 정부에서 5년 동안 준비한 것이란 입장을 냈습니다. 제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제 이런 얘기 들으면 우리도 사실 언어를 굉장히 순화시켜서 가질 필요가 쓰려고 없어. 노력하는 스타일인데 사실 들어보면 이게 헛소리잖아요. 정신 나간 소리거든요. 지금 정권을 책임지고 있다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지금 갑작스럽게 폭염이 이어지면서 현장 정리정돈을 못해서 대처가 안 되는 이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지난 5년 동안 뭘 준비했냐면 이거 진짜 개소리잖아요. 개수작이잖아요. 제가 좀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국민들 완전 개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어떤 행태를 보여주고 있느냐는 것을 논리적으로 따질 게 아니고 지금은 국민들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정권을 이렇게 무시당해서 뭐 죽겠다 살겠다가 아니고요. 저는 좀 무시당해서 살아도 되고 욕도 들어도 되는데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느냐고 이 사람들한테 맡겨놓으면 이렇게 개수작을 부리고 있으면서 책임도 안 지고 무능하죠. 거기다가 남 탓 다 하죠. 거기다가 사람이 이제 안전 문제 때문에 큰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대책을 세운다는 게 냉동차나 냉장차를 갖다 놓으면 됩니까? 사람을 데리고 와야지 거기에. 그리고 전국에 있는 국민들이 예를 들어서 경찰들이 나가서 안전한지 안 한지 관리 감독해야 되지 왜 냉동차가 국가에 있습니까? 냉장차가 국가에 있냐고요. 다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건데 무슨 이렇게 대책 아닌 대책을 세워놓고는 국민들한테 전 정부 탓을 지금 이 순간에도 사고 날지 모르는데 정말 정신 차려야 한다 이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이런 게 다 그 어떻게 보면 저렇게 말을 하면 그래도 앵무새처럼 맹목적으로 추정하면서 위안을 삼는 그 아주 그 이성을 상실한 강성지층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게 굉장히 심각한 사회적 지금 병폐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 전부 다 좀 생각이 있는 양식이 있는 사람들이 이거를 좀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의 이런 행태들을 바꿀 수 있을지 특히 국민의힘 성향이나 보수 성향의 사람들이 자각해야 된다. 이거 그리고 민주당 쪽이나 아니면 진보 성향의 사람들도 대통령 비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주위 사람들을 설득하고 얘기를 해야 돼 차분하게 이거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들도 조금 더 이렇게 좀 차분하게 얘기를 하시고. 기차로님이 냉장차, 냉동차 보내주면 그 안으로 들어가게 할 건가요? 그렇게 질문하셨네요. 양하근님, 이현주 장군님 화이팅. 예. 안진걸 소장님 요즘에도 퇴진 집회 나가시나요? 예, 토요일 날 퇴진 촛불 집회가 있고요.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좀 그래서 조심하세요. 그 집회를 하는 아마추어 시민들도 우리들도 폭염대책을 엄청 세우고 한다니까요. 근데 이제 더 위험하니까 이러면 집회 시간도 줄이고 그렇게 다 제가 더 만전을 가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지요. 슈퍼챗 보내주신 분 그래올레님, 대한민국이라는 한 팀이 열심히 공들여 쌓고 세워 멋진 그림으로 펼쳐지기를 바란 도미노를 동네 양아치가 한 방에 걷어차버려서 허탈하고 망연자실한 심정입니다. 꼬꼬미님 5만 원 슈퍼챗 보내주셨고요. 둘째 턱바지님 계속 보내주셨고 팽서방님, 해피데이님, 나이스맨님, 김원모님 슈퍼챗으로 성원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날씨도 정말 더운데 국민들 더 열불나게 하는 그런 뉴스들 사라지지 않아서 참 유감입니다. 주말에는 좀 묵혔던 책이라도 좀 꺼내셔가지고 바라보면서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제가 방에 금지해놨는데 시간이 벌써 지나가지고 예, 책을 보면서 좀 역사도 좀 생각하고 그렇게 시간 보내도록 하십시다. 오늘 함께해 주신 안진걸 소장님, 이현주 의원님, 신인규 변호사님, 정기환 대표님 네 분 긴 시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 5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